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 여야 절충안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두고 여야 대립 2라운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 관저로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했던 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고 민주당도 남은 10곳을 이번 주 내에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한 주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 이 단어일 겁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 이것이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단 숨고르기 첫 번째 단추는 깨어진 모습입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시적으로 이 부패, 경제 두 개만 남겨놓고 모두 없애겠다. 이런 것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권력 입장에서는 검찰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부패 경제만 살려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검수완박이 그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검수덜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완전히 6대 중대범죄까지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민주당의 방침이었는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부패와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안을 이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명분을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면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부패와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네. 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어떤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 9월에 시행이 된다면요, 위원님. 네네.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일단 공직자에 대한 수사죠. 그거는 이제 4개월 뒤에 중단될 수가 있는 거죠. 중단된다기보다는 이제 경찰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임 횡령죄 혐의가 논의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경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한동안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관련돼서 공직자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4개월 유예 기간이 있죠. 네.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할 시간을 벌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됐고 월성 같은 경우에는 장관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장과 청와대 실장과 수석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면은 두 사건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조사를 마무리할 그런 필요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럼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겠느냐? 첫째, 이거 검수완박 법안이 중재안이 합의가 돼가지고 조금 실망감에 아이고 수사해봤자 이제 소용없다고 이제 대충 하면은 잘 안 되겠지만 네. 검찰에서 오히려 마지막 4개월 동안이라도 우리 검찰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밝혀보자고 열심히 수사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아주 중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또 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나머지 4개월을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검사의 임무인 거학 적결을 완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수사할 거를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달려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라던가 월성 원전 이런 관련된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여야 단계에서 어떻게 합의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검찰은 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는요, 이런 식으로 이번 합의를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다. 뭐 이제 뭐 만족하느냐, 뭐 이렇게 약간 비속어가 있어서 저희가 가리긴 했지만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찰 같은 경우에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정권을 물려받게 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질타를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국회에서 나름대로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검찰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물론 또 강성 지지자분들께서는 미완의 결과다라고 평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진중권 전 교수처럼 사실 양비론적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비판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을 그냥 싸잡아 비판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학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사실 별로 크게 울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여야의 합의로 인해서 1차 고비는 넘었지만 아직도 이 미완이다, 숙제는 많다, 이런 평가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차장님. 네. 앞으로의 과정에서 뭐 보안 수사권 이 부분을 두고도 그렇고요. 이 중수청 이 부분을 돕고도 어느 산하에 두느냐, 또 중수청장 임명권은 어떻게 갖고 갔느냐, 이 부분이 네. 여야 격돌의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덜 박탈된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네. 그러면 부패와 경제사범은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안입법이 되게 되면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렇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낸 그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경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이 수사를 할 수는 없게 돼 있었거든요. 오히려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이번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경우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법안은 검찰 개혁의 완결편이 아니라 아마 이제 과도기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네. 보안 수사권 이렇게 유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굉장히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중재안에 합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 보안 수사권하고 중수청 문제는 이 틀이 깨지면은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 많이 양보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그 초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합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한 번 수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검찰이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더 하는 게, 이거는 진짜 민생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검사들에게 당신들도 역할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중수청이 설치돼서 그때 이제 수사 기소권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마지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게 이 합의의 정신이고, 네. 이 합의가 깨진다면 중재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전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선 중재안에 합의는 했지만 디테일들은
더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후속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또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장이 되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면 뭔가 계속 늦춰지고 또 중수청과 이 검찰의 수사권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합의는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야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1 더하기 1은 2.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하면은 그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재안에도 여러 가지 추가 합의의 여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수청인데 아까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지금 그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아니 중수청 만들어도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수사 지휘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1년 6개월이 넘어야지 중수청이 가동이 돼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임명돼도 그때까지 업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그 합의도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 산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회 산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는 총리실 산하 얘기도 나오고 네. 아예 독립된 기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FBI가 수사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첨단 여러 가지 자료나 그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한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FBI의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이제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요원이 수사를 하고 그거를 기소를 위해서 검사에게 설명하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죠. 그래서 네. FBI 요원은 수사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검사랑 같이 합니다. 같이 시작한다. 그렇군요. 같이 시작해서 그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검사들의 반발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되면은 반부패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수청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간이 입법을 하는데 6개월 그리고 법을 만들고 설립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그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어떤 해석의 여지, 그다음에 추가 합의의 여지를 아직은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합의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목소리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목소리들을 모아온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재안 제안 과정 헌법 파괴적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비판하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들에게 강요를 한 셈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황운하 의원의 목소리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이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기되지 않으면 이 합의 파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이번 중재안의 합의는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남겨놨을 뿐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의 저 얘기도 어떻게 본다면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네. 합의의 정신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그 법안의 내부에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철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주셨지만 일단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에서 과연 이 검찰 개혁의 어떤 법안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잘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선점하고자 하는 얘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죠. 양향자 의원이 얘기한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문재인 정권 관련된 인사들 진짜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선거용이죠.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될지요? 네.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이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시한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재임하는 5월 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대통령에게 이 법안을 보내야만 이 법안이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이 안건 조정 소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은 이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추가 입법은 약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제 이렇게 네. 시간을 좀 번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에서 9월 또는 내년 4월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을 벌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5월 9일까지 반드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닭조떡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좀 상실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법안이 이번 중지안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보완입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박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불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한의 문제는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이 입법은 아직도 보완입법과 후속입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야 간의 이 격렬한 논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영배 의원이 갑작스럽게 탈당을 해서 무소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세요. 바로 뭐 복당되는 겁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간이 있어야 돼요. 복당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민주당 당원 단계 보시면은 이제 복당을 하려고 한다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은 경과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복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자위라고 해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당무위원회라는 이제 최고 이제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그곳에서 의결을 해준다면 예외로 복당도 바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가요? 예, 네. 일단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사실 야당에서도 물론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 이제 의장의 합의안들이 나와서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기는 하지만 민영배 의원이 지금 바로 복당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영배 의원도 지금 당장 복당을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시고 그 후에 또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민영배 의원의 이 향배는 뭔가 바로 오게 되면은 꼼수 탈당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이거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글을 쓰진 않고 누군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이 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검수완박 관련된 이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위원님, 네. 조 전 장관이 야권 인사의 글을 공유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내용이 뭐길래 이걸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본인이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고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그 성과를 이뤘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번 그 중재안에 합의함으로써 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분리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 합의와도 그 방향도 거꾸로죠. 조국 전 장관은 특수부를 굉장히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중심이고 특히 본인과 본인 가족을 비롯한 수사에 대해서 공표를 못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검찰 개악으로 됐다 이러는 비판을 해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비판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그 약간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그 여야 그 합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숟가락을 얻는 식으로 그 자화자찬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재안이 나오고 나서 인수위도 존중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나홀로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실 분이지만 지금까지 신분으로 보면 이제 검찰에 몸담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찰의 어떤 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수사권을 왜 이렇게 국회에서는 박탈하려고 안달일까? 오히려 검찰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일 아닐까? 이제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의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권은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은 밝히되 네.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마 이제 행정부의 어떤 국무위원 자격으로 그 청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야반 도주국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이 검사장,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데 비해 이 윤석열 당선인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말을 계속 아껴왔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개입하는 건 좀 옳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선인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배현진 이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듣고 잘 보고 있고 또 나중에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검찰총장 말기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명확하게 반대했고 또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인수위에서도 검수완박 초안이 만약에 그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에 온다면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장을 밝힌 건데 우선은 이 또한 그 행정부 수반이 될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중재안 안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존중한다는 국회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헌법 가치 수호. 이 중재안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루는 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합의를 이루고 특히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더 양보해서 박병석 의장의 그 중재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덕수 총리 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28, 29일 목요일 금요일에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같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도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지금까지의 합의 정신으로 보면은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헌 논란. 영장 그 청구권이 있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특히 이제 89조의 검찰총장도 국무회의에서 임명권을 그 적시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헌법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결정하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은 그 부분까지 보고 윤석열 그 당선인은 이제 최종 판단할 수 있고 또 정책적 측면에서도 아까 저희가 논의했지만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까지의 또 크고 작은 법적인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그 당내 여야 당내 그리고 일반 민심도 그렇게 썩 내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국민의 우려하는 모습 다 감안해서 오늘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특히 수사권 박탈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과거 검찰에 몸담았기 때문에 검사들 또는 검찰 입장을 좀 옹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앞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윤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어떤 그 비위를 수사하게 되는 공수처장도 임기가 마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경찰, 공수처, 검찰 이 3기관이 어떻게 수사권을 나눠 갖는 것이 국민의 어떤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일 뿐이지 네. 이걸 집행해야 되는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수사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기에 임명해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느냐. 이제 고민의 지점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에 좀 머물러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인식 자체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변호사님의 생각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입장을 자제하시다가 오늘 나온 메시지는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다. 왜냐하면 네. 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검찰개혁을 이렇게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또 공약에 대한 문제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검찰의 힘을 또 키워주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됐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다면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본다면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 조직들에게 이렇게 자성해라,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아까 조국 장관이 리트윗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본다면 사실 윤석열 이제 당선인도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좀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검수완박 이후의 이야기들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 중수청 등을 놓고는 여야 격돌이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이 청와대 이 대통령실과 함께 앞으로 내일 있을 이 청문회 전국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 노라고 하는데 나홀로 고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불량 인사를 내세워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 직제 개편과 관련된 발표 그리고 관련된 인선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뉴스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현진 대변인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계획이 없습니다. 청와대 그 직제 개편과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정부, 가장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직제 개편과 인사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기일을 저희가 지금 언제라고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자체를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차장님. 지금 보면은 네. 원래 오늘 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미룬다고 했어요. 이게 대통령실 직제 개편, 그러니까 인선, 대통령들의 어떤 수석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선하는 것을 뭔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만약에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 인선을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청문회하고는 좀 별도인 것 같습니다. 별도. 예, 왜냐하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이미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실 개편의 경우에는 그건 말 그대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크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조직 개편안을 먼저 짜야 됩니다. 현행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은 이제 정책실을 폐지해서 3실 체제를 2실 체제로 바꾼다. 네. 그리고 이 중복되는 수석들도 좀 축소해서 5개 수석. 네. 작은 청와대, 작은 대통령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 보입니다. 두 번째, 조직 개편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조직에 걸맞는 사람을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가 예정됐다가 좀 미뤄지는 거 보면 아마 실장과 수석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가 이것이 이번 주에 지면을 통해서 뭐 미리 이제 인사안이 발표되지도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당선인이 최종 결심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좀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일요일 오후에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총리 그 인준이라든지 아니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장관 후보자들을 설명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이렇게 개편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이번 주는 오늘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만간 조직 개편안과 그 조직에 맞는 그 인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또 직접 기자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고민이 길어지고 있군요. 어떤 인물들이 이제 확정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비판의 시선에서는 검찰 출신이 다소 많은 것 아니냐, 또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는 이거 대통령 비서실이 대검 부속실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오늘 브리핑을 좀 수년하신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내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되게 될 청문회 전국이 굉장히 여야 간에 피 터지는 전쟁이 될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들이 이번 언론에서는 속속 보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속속 포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검찰에서 발을 맞췄던 예전에 그 측근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인사기획관이나 뭐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에 안살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서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검찰 출신이 내정되었다라는 보도들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이럴 거면 대검 부속실이지. 그럴 거면 대통령 명칭도 그냥 검찰총장으로 하셔라라는 정도의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좀 빨리 서둘러서 뭐 브리핑을 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청문회 전국이나 여러 가지 그 인사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 측에서는 뭐 그런 거죠. 측근 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 능력주의고 능력이 그만큼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런 입장 당선인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국회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일기 내각 그중에서도 이 한덕수 총리의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장 내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됩니다. 이틀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래픽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잡힌 장관 후보자들이 얼마 안 됩니다.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한 후보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의 장관 청문 정국의 어떤 향방을 가를 여야의 딱 그 대결 포인트가 됐는데 의혹들이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검수완박 법안에서 조금 국민의힘이 많이 줬으니까 한독수도 같이 좀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한독수 후보자를 이제 총리에 발탁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여권 인사들 앞으로 야권이 될 그 민주당 측과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인연도 있고 그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소도 이제 고려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로펌이라든지 이제 공직 이후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월급을 받은 그런 문제들 뭐 이제 이런저런 그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보면은 그 소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불법이나 비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럴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 우려가 되는 거는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리고 또 여론에서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제 그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만약에 정호영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부결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그 검수완박과 관련된 중재안이 타결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그 양보를 했고, 양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분석이 아니라 그건 뭐 거의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을 리는 없고,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는 보고하거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 당선인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거는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1차 양보를 했다면은 민주당에서도 양보를 해서 적어도 인준은 그 통과시켜 주는 게 정치적으로 타당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 또 우리 정치라는 게 또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28일, 29일 날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법 중재안은 통과되는데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안은 부결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전국은 다른 국면으로 가고 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간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들어간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거를 원하고 감수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분석을 들었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떳떳하다 이런 입장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관련되는 세금은 다 납부한 상태에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이런 입장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 가능성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강력하게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건 정말 부적절한, 오히려 협치를 포기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콕 집어서 얘기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었는데요. 방금 이제 위원님의 분석으로는 중재안 통과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안 되면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가는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인사 검증, 특히 이제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 이제 내각의 후보자들이나 뭐 총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책무입니다. 책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곧 이제 야당이 되니까요. 야당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송곳 검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후보자들이 불법은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위공직자가 되실 분들이 불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불법이 없는 것이 자랑인 양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넘어서 국민정서법, 그러니까 국민들의 높아진 잣대와 눈높이 하에서도 그분들이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할 책무는 민주당 그리고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검증이라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뭐 교환이나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아무 이유 없는 발목 잡기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들께서 보시는 의혹이 한 점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본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심들도 굉장히 많죠. 뭐 4만 명 정도, 그리고 예산은 뭐 3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가 또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지지율,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니까 현재 직무수행 긍정평가 일주일 만에 이 대통령 당선인이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현재 직무 수행 긍정평가 네, 8%포인트가 떨어졌다. 자,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소폭 상승했다. 자, 차장님, 이거는 네.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나온 메시지는 직접 육성으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느 사람과 이 국정팀을 이루어서 이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게 어떻게 보면 단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경우에는 높은 기대치를 보인 데 반해서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는 뭐 50대 초중반, 60%까지 근접을 했다가 최근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여러 도덕성 논란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아니 왜 꼭 저런 사람들을 이 국정 같은 팀으로 골랐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다라면 다시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혹시나가 돼버린다라면 아마 지지율을 만회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 또 물러날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밑에 떨어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정치적 갈등이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아프간전이라든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당선인도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인사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 당선인 그리고 참모들이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제 관저가 리모델링하는 그 기간 동안인데요. 이 관저
공간의 확정을 놓고 좀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뭐 김건희 여사가 먼저 방문을 하고 나서 이게 정해진 거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이제 오늘 인수위의 설명은 선후 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해지고 나서 방문한 거다라고 좀 해명을 하긴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는 해명이 나왔으니까요.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그 공간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실무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협의해야 되거나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뭐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먼저 가서 그 부분을 뭐 마치 찍어서 그걸로 갑자기 공간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그 말이 맞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사실 이게 인수위에서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먼저 협의를 해서 외교부 공간으로 다 정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다라고 이제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외교 공간은 또 예전에 또 아무래도 용산에 그 한남동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외교 사절들이 이제 오시면 또 외교 행사를 하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당장 이제 그 기능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또 문제가 또 순차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인수위에서 준비를 좀 잘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외교부 장관 공간 저도 가봤는데 뭐 경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남동, 이태원이 한눈에 보이는데 또 이게 달리 말하면 경호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밖에서도 저격할 수 있고 공간이 훤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관저를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결정할 때 초기부터 사실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함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저에는 이제 신경을 못 썼는데 처음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그 공관촌이 이제 국방장관 그다음에 3군 그 사령관 그 공관 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공관촌에서도 지금 육참총장 공간이 가장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로 뭐 이번에 밝힌 것처럼 너무 낡아가지고 개축하기도 힘들 정도인데다가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볼 때 12.12 사태가 일어났던 현장인데 굳이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얘기도 나왔죠. 초반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으로 공간으로 결정한 거고 김건희 여사가 간 거는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그 만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어차피 거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이 만찬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방문한 거지 공간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짧게 짚어보고 가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이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장님. 근데 이거의 징계 여부도 그렇지만 이 의도와 배경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흘러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끝나자마자 검수완박에 너무 조급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라면 반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친윤 세력 구축하는데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하는 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 대표를 이 징계를 먼저 회부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거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인사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 이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030, 40까지도 상당히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에 그 앞장섰던 2030을 좀 소외시켰고 그리고 그걸 대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좀 징계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순서에서는요. 인사청문회 전국부터 대통령 관저 이슈 중심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구태 정치에 빠진 민주당의 오만, 검수완박이 아닌 민주완박.
대선 땐 협치하겠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하는 여야. 지난 금요일 아침 여러분이 받아보신 조간들의 헤드라인입니다.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 모든 매체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 완박 단독 처리는 국회의장 중재로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꼼수 사보임,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이 가짜 무소속 의원 만들기는 민주주의를 능멸한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의혹이 과한 일부 초선 의원이야 그렇다 쳐도 이런 무리수를 두고 요수처럼 굴었던 이 여당 지도부는 또 뭡니까?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국회 문턱을 넘는 이 각종 법안의 작구 하나하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약 70년 만에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이라면 더더욱 신중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같은 검찰 개혁안이 강행 처리된 지 1년 만에 고친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검수완박을 쫓기듯이 합의하다니요. 더구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뜸도 안 들였는데 설익은 밥을 내놓으니 당장 불체포 특권에 불수사 특권까지 생긴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냐 뭐 이렇게 물었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스워 보입니까?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상황 좀 먼저 짚어보면요. 민주당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그 후보들 누구 경선 붙일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 박영선 전 장관을 서울 이 시장 후보 경선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출마를 고사를 했습니다. 편찮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사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들이요. 다른 후보들 뭐 송영길 후보나 김진애 후보나 박주민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있는데 왜 박영선 전 장관을 불러드리려고 하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경선 과정이니까요. 서로 간에 이제 경쟁 의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라든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고 전 대표가 이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출마 선언도 하고 박주민, 김진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은 결국에는 출마는 안 하시게 됐지만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어느 정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 좀 붐업도 되고 흥행은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히려 언론이나 이 여론에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안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이것을 의도하고 뭐 이런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도를 끌었다는 측면에서 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영선 전 장관은 또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 병환과 관련해서 이제 간호를 하셔야 된다는 또 그런 또 효심어린 그런 또 이유로 불출마를 하시게 되니까 나머지 세 분께서 경선을 잘 치르셔서 이번 또 경선도 또 흥행을 하고 또 본선에 나아간다면 또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긴 하지만 또 전력을 다해서 또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또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도 받고 기대도 받고 있는 정당인데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면서 이 두 명의 후보를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것이 살아나고 또 이제 100% 국민 경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의 공천 과정이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네.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의구심을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통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고공 플레이를 하겠죠.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사수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결선 투표가 변수가 되는 거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평가를 받기에는 김동연 대표가 그 좀 후보로서 가장 좀 유력하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는 나오고 합니다.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결선을 가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경기도 지금 경선 자체도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김은혜 후보로 후보가 지금 정해진 정해졌죠.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 경선이 되게 뜨겁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본선에 갔을 때 좀 더 흥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선 투표까지 가서 어떤 후보가 또 되더라도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와는 누가 나오더라도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또 민주당의 판단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재명 전 지사가 저번 대선에서 47만 표 정도로 지금 윤 당선인을 여기서 꺾었죠. 그래서 이 후보들 전부 다 내용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계승하겠다, 뭐 이재명 지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윤심과 박심이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선거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윤심이 과연 통했습니까, 위원님? 글쎄, 윤심이 뭐 통했다고 할 수도 있고 통하지 뭐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왼쪽은 약간 윤심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은 윤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이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그럼 윤심이 어디 있었냐? 그거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 윤심이 뭐 김재원 후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유영아 변호사에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 대구시장에 나서지 않고 유영아 후보가 대구시장에 나서는 경우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일선으로 정치 일선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장에 그 홍준표 의원이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박심을 얻었다는 유영아 후보가 갑자기 등장해서 대구시장이 된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데 걸 의미하는데 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게 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심을 단순하게 A다 B다 이렇게 쉽게 판정하기는 어렵고 정답을 얘기하면은 윤석열 그 당선인의 마음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거였고 지금 그 당선된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받은 후보들은 다 윤심을 얻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윤심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대구시장 아주 뜨거웠던 경선이죠. 홍준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2014년 경남지사 경선 때도 내가 경선에 이기고 최고위원회에서 2주간 잡고 확정을 안 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래서 경선하셨던 그 후보님들한테 핵심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네,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또 글을 올려가지고 박심 또 윤심 뭐 다른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고요. 또 대구 그리고 경기도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사선의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치고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유 전 의원에 대해서 김 의원이 윤 당선인과의 대결에 졌다면서 자기 칼에 맞았다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당원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는 이 박빙의 승부를 거뒀지만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이 박빙의 승부를 완승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뭐 윤심이냐 아니냐, 윤심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패배하신
유승민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적게는 5석, 많게는 10석까지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미니 총선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근데 또 총선을 뭐 미니 총선이라고 하지만 재보궐 또 치러지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선거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현역 의원들은요. 근데 만약에 4월 30일까지 해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보궐이 이번에 같이 치러지는데요. 네. 이제 5월 1일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으로 보궐선거가 넘어가는 이제 선거법상에 좀 애매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 며칠 차이군요. 네. 며칠 상간 차이에 다 갈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사퇴 날짜를 좀 제대로 지켜주셔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 국민들, 지역에 계시는 또 국민들에 대한 또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등판설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심심하시냐 그러면 심심할 게 하나도 없다. 정책 공부하시고 책 보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네. 예, 그런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뭐 뉴스는 보고 계시겠지만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딱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최대 격전지 이번에 대장동에 있는 성남 분당갑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차출론까지도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김병욱 의원이 이제 성남시장 출마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불출마 선언했죠. 출마하지 않기로 했죠. 그거는 이제 아마 이재명 상임 고문하고도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출마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최근에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잘잘못은 지금 가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 행정적, 법적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지금 이 상임 고문이 출마를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을 뿐더러 그렇군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는 지방선거 이슈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지 어민단체들은 이 어업 피해를 이유로 방수 반대 입장이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화관과 KTX 등에서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 등 기본 조치는 최소 4주간 더 유지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년 연속 임금 동결에 반발하며 이번 주 화요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줄줄이 취소됐던 지역 축제가 부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가 3년 만에 관광객을 맞이하고요. 비대면 방식으로만 열렸던 보성의 세계 차 엑스포는 온오프라인 행사로 함께 치러집니다. 자, 홍 앵커, 오늘 보니까요, 하늘빛이요, 회색이었습니다. 회색.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음이 좀 그랬는데 날씨가 우중충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20도가 넘어가죠. 이제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낮에는 좀 더운데요. 오늘도 서울 23도로 따뜻한 봄 날씨 보이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초여름처럼 덥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다 보니까 해가 지면은 쌀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4월의 마지막 주간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 제주도에 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과 남부까지 확대되고요. 모레 새벽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옵니다. 그럼 비가 그치면요, 기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내려갑니다.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관계상요, 다음 주 일요일 뉴스에이 라이브는
하루, 딱 하루 쉬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5월 8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